겁니다. 자, 이제 제조업에서 돌아가는 꼬라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현재 제조업 강국은 뭐 좀 몰락했지만 유럽, 일본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완전히 휘어잡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이고 과정 상태. 그리고 미국은 제조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일은 다 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전 세계 자본시장. 이게 국제금융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고정환율제 때는 국제금융이라는 게 별 의미도 없었고, 하고 돈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옮겨 다니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무역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즉 지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지네 나라에서 쓰고 했지, 그걸 뭐 수출하고 이런 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던 게 그 세계가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1974년입니까? 70년대 들어갔고 컨테이너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냉동 컨테이너라는 게 개발되면서 남반구에서부터 갑자기 북반구로 올라오는 물건들도 생기고, 뭐 세상이 바뀌는 과정이 생각보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매라는 게 한 150년 전엔 소매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 최초로 소매라는 개념이 생긴 게 1800년대, 1700년대 중반에 웨지우드라는 회사가 도자기 회사거든요. 도자기를 소매를 만들어 쇼윈도를 만들면서 영국에 처음으로 생겼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이 박물 장사처럼 돌아다니면서 귀족들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주문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헤르도입니까? 이런 백화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생기고 나서도 통신 판매가 주가 됐었어요.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즉 제가 살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시어스 같은 경우 그 통신 판매로 유명해요. 미국도 그렇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2025년 상황에서 글로벌 마켓 포트폴리오 GMP라고 하는데, GMP가 다른 데도 쓰이는 말이죠. 글로벌 자본시장의 총 규모가 191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2000년도에는 50조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한 3.8배, 한 4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장이냐 아니면 버블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는 그 AI 주장에 의하면은, AI 주장은 저금리 환경이고 기술 혁신이 있었고 신흥시장이 확대되었고 유동성이 주입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은 이 부분을 믿을 수 있고 반은 거의 투기적 유동성 증가 버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때 지구적 차원의 경제학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200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주식의 그 팽창이 뭐 한 30% 이렇게 나오나? 밖에 안 늘어났는데, 미국은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걸로 나타나거든요. 2배가 아니고 4배인가? 표가 나오니까 제가 그건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아까 미국의 현재 주식 시가총액이 한 67조 정도 보고 있어요. 67조요. 62조인가 봅니다. 62조 달러. 다 조하면 달러입니다. 62조 달러. 근데 그 중에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게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걔를 제외하고도 한 40몇 조가 되는데 45조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이 걔들도 2배 이상 뻥튀기 짓더라는 거예요. 유럽에 비해서.
근데 거기는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도 없는데 결국은 미국 전체가 뻥튀기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다시 논증을 할 테니까요.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뭐 요 정도 되는데, 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는 뭐 이게 주식 채권이 이때 2배 증가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뻥 해가지고 다시 뚝 떨어져요. 이게 완전히 폭락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중국이 약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성장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또 열심히 회복을 하는데 양적 완화 그때 유행했죠. 양적 완화라는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가격도 뛰고 채권 가격도 뭐 모든 게 자산 가격이 뻥튀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 뻥튀기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주식이 3배 늘었어요. 40조이던 게 120조가 됐어. 토탈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코비드 있고 나서 이 시점에서 유럽은 폭락을 하는데 미국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AI 붐으로 해갖고 주식이 지금 124조 달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은 가치가 뻥튀기가 되는데 유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래갖고 미국에 안 가고 유럽에 갈 것 같습니까? 미국에 가죠. 돈은 유럽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더 쏠려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니까 미국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미국은 재정 적자도 많고 인플레도 있는데 원래 경제학 거시 경제학에서는요 인플레가 있으면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가 됐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게 150원이 됐어. 그러면은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대 100이었던 게 100대 100으로 떨어져 갖고 다시 조정을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근데 웃긴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발생했는데 환율이 더 올라. 유럽이 도리어 더 환율에서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만 소득이 오른 상황이 이런 극복이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자산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주식 시장이 2000년도에는 20테라가 그냥 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이던 게 124조 달러가 되었고 현재 미국이 옛날에 10조 달러이던 게 60조 달러 됐다. 그 점유율은 계속 50% 유지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은 15조 달러에서 2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늘어난 게 없죠. 근데 이제 중국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중국이 아시아가 3조 달러이던 게 35조 달러. 실질적으로 중국은 내부에 성장이 있었죠. 그만큼 생산력도 늘어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래서니까 3조이던 게 10배 성장 이상 했는데 미국은 10조이던 게 60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은 15조이던 게 22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차이들이 안 나는데 특히 주식 시장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건 그냥 보시고요. 앞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앞에 했던 것들 그대로 나오고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계 자본시장이라는 게, 국제금융이라는 게 뭐 구름 잡는 소리 같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플레이어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새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제금융 그러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 같고 좀 구름 잡는 소리 같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로 이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자, 뭐냐? 들어가 보니까 플레이어는 돈 가진 애들, 돈을 움직이는 애들은 제일 큰 손이 기금, 연금,
그 다음에 국부펀드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 KIC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그 외환 보유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국부펀드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WF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기금, 연금, 국부펀드는 보면은 이게 총 규모가 약 100조 달러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외에 그 뮤추얼 펀드나 ETF,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자산을 운영하는 뭐 사모펀드니, 개인이 보통 투자를 하는 경우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상한 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 펀드를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요즘 ETF 같은 거 많이 하지만, 그랬을 때 이걸 다 합쳐서 결국 이것도 250조 달러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고, 거꾸로 자산도 250조 달러예요. 놀고 있는 게 양쪽이 250조 달러. 요 안에는 이제 부동산 신탁이나 이런 거는 일단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옛날에 저 서프라임 문제 생겼을 때, 그 모기지 크라이시스 있을 때는 그 주식을 펀드화 해가지고 스탁 라이징 해가지고 그것들도 이제 정권으로 유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요즘에 약간 퇴조를 해가지고 그게 여기 수치로는 안 잡히는데, 일단 제일 큰 게 그 250조 중에 250조라고 하기도 하고 190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제일 큰 거는 미국 주식 62조, 그 다음에 유럽 주식 20조, 중국과 일본 주식 20조, 100조죠? 100조. 그 다음에 채권, 전 세계적인 채권이 미국이 30조 달러 그 재정적자로 퍼낸 게 30조 달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채권, 유럽 아까 저기 중앙은행이 채권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채권, 그 다음에 일본 만만치 않은 채권. 그래갖고 그게 한 100조쯤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조가 그 은행이든 펀드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250조 대 250조예요. 결국은 자산 250조, 그 다음에 자본 250조. 요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어디로 갈까 말까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경제학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 환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돈이 쏠리면은 뭡니까? 돈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달러 표시 자산으로 돈들이 쏠리면은 달러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인플레가 됐든 말든. 그게 거꾸로 말하면은 아까 매그니피선 7 17조 달러라고 하는 걔들이 수익을 계속 많이 내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낸다고 또 뻥을 치고 있으니까 AI 쪽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미국은 재정적자가 한 해에 2조 달러 이상씩, 올해는 2.5조 달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돈 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2.5조 달러에 계속 인플레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 자리 없습니다. 재정적자는 곧 채권으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그 통화량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인플레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돈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환율이 떨어지고 가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시적 옛날에 일국 단위의 거시경제학에서 볼 때는 당연히 환율도 떨어지고 이자율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돈의 흐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이제 왜 안 넘어가지냐?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연기금. 유럽은 그 연기금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NPS도 상당히 이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걸 그 반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이제 개인이나 ETF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면 한 2조 달러 수준이 돼요. 작은 게 아닙니다. 아까 190조 혹은 200조 선안에서 2조 달러라는 게 결코 작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 정도 돈을 굴릴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그 유럽이 아까 말했던 AUM 중에 23%를 차지하고 현실적으로 얘들이 한 11조 달러를 돌리더라. 그리고 요 안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을 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노르웨이가 유명한 그 석유 기반의 펀드, 여기서 돈 벌어갖고 걔들은 인구도 적은데 그 사회보장 하는 게 세금 덜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북해유전에 나오는 것 같고 영국은 열심히 퍼가지고 재정 적자 메웠는데, 그 노르웨이도 그런 게 아니고 노르웨이는 아직까지 석유 많이 남아있어요, 북해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노르웨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연간 수익률을 5 내지 7%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학원 NPS가 요번에 3호 그 신용에 투자한 게 제법 됩니다. 그 3호 신용의 구조를 보면은 얘들이 투자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가 연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야기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름 이제 해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범적인 연기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유럽의 그 연기금들이다. 그리고 어쨌든 얘들이 지금 현재 그 세계 금융에서 그 아주 주도적인 플레이어다. 근데 얘들의 주된 그 투자처가 유럽이 아니고 미국이더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노르웨이 연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그 저기 가격 지탱해 주는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계속 버니까 그거 가죠. 그런 거예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이제 한국, 일본 보자고요. 일본이 원래 규모가 큽니다. 일본이 연기금이 크잖아요.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은 여기 해당 없어요. 중국은 연기금이 없습니다. 국부펀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국부펀드로 봅니다. 그냥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국부펀드라고 말하는 게 외환 보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환 보유 투자가 이번에 한국은행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3호 신용에도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들은 주로 채권에만 하고 보수적이고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은 거의 20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도 두 개 합치면은 1.2조 달러 정도 되고, 다른 거 털털 합치면은 한 2조 달러 정도. 2조 달러가 작은 게 아닙니다. 2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시죠? GDP가 2천억 원. 2천억 조. 2천조. 말이 잘 나오네. 2천조니까 2조 달러에 가깝죠. 2조 달러보다 지금 안 되죠. 한 1.5조 뭐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 이렇게 되죠. 이 큰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서 계산할 때. 그래서 중동국가 하면 이야기입니다. 중동국가가 뭐 많은 것 같죠. 아까 말했던 기금의 대빵은 북유럽, 일본 이런 데가 더 세요. 물론 이제 국부펀드로는 얘들이 사우디 같은 데가 큽니다. 국부펀드로는 3.7조 달러 되니까 작은 게 아니죠. 아까 연기금 있고 국부펀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합쳐갖고 걔들이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우디든 그 다음에 UAE든 뭐 이런 것들이 주르륵 있다. 그리고 얘들은 투자를 오래 해가지고 얘들 투자 예를 들면은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처음부터 얘들은 지금 같은 기금 운영 안 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 많이 사고 뭐 아람코 같은 회사도 이거고 시티뱅크 같은 것도 얘들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캐나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금이 미국 캐나다 연금이에요. 캐나다는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캐나다가 액수도 크고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다 합쳐갖고 그 2.4조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 또 많이 돼요. 개인 투자 합쳐갖고 뭐 11조 달러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자. 결론. 미국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이제 지금 플레이어는 이야기했잖아요. 플레이어는 기금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왜 넘어가 버렸지? 플레이어는 이야기했는데 손으로 해야 돼. 제 PC가 좀 느려가지고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현재 저 밑에다가 노란 표시해놨죠.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물론 나오긴 할 건데 미국 주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전부 다 돈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리스키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ICT 산업에 대해서 이게 투자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ICT 산업 자체에 편드는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ICT 산업을 넘어서려고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는 현실적으로 완전 독점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분야에서는 완전 독점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에 뽀대나는 기업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기반 기술을 하나 밝혔다. 그럼 미국이 와서 사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이 유튜브 사듯이 사버리면은 그냥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틱톡 사듯이 사버리면은 그냥 미국 거예요. 그런 그 생태계 자체가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뭔가 뽀대나고 뭔가 창의성이 있고 앞으로 나갈 게 있다. 그럼 자본의 힘으로 와가지고 미국이 사버려요. 그건 미국 겁니다. 그 생태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힘이 미국에 있어요. ICT 산업이라는 게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게 오로지 이제 중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그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AI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한국의 MPS가 어디 투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국민연금공단. 한국이요, 지금 보시면은 해외 주식 37%, 국내 주식 15%.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50% 이상 주식에 투자해요. 아까 노르웨이, 다음 페이지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70%를 주식에 투자했더라고요. 상당히 이 연기금들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더라고요. 연기금은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국부펀드는 이제 우리나라 국부펀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엔비디아에 저기 92억 달러를 사고 있더라. 애플에도 76억 달러를 사고 있더라. 적은 돈 아니에요. 한국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보유 비중이 이런 게 이렇게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사놨어요. 상당히 혹시나 문제 생기면은 미국의 기술주가 망하면 여러분들의 연금이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들은 그 손절을 하지요. 떨어질 때도. 그런데 떨어질 때 손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손절이 안 되는 게 다들 팔고 있으면 살 놈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죠. 팔지를 못하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줘야 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다음번에 이야기할 건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았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제가 그걸 그로가한테 물었거든요. 그로가 이게 미국이 채권을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았다는데 팔았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봤더니만 자기도 동의한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MPS하고 GPFG 이건 이제 그 GPFG는 노르웨이 펀드입니다.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만 일단 한국이 지금 현재는 노르웨이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그걸 쫓아가려고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하더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규모가 노르웨이 펀드가 2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생각보다 공격적이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고, 주식이 자그마치 70%예요. 이것들이 글로벌 중심이라고 되는데, 이게 글로벌이라는 말 뜻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 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가갖고 미국 주식을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쏠리면 두 돈을 잘 벌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더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어쨌든 주식 비중이 이제 그만큼 크더라. 그리고 이제 얘들이 우리하고 달리 윤리 투자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써요. 이스라엘 관련된 거 다 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